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70여 명이 희생된 프랑스 니스의 테러. 그 희생자 중에 테러범의 원한을 샀거나 테러의 동기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축제를 즐기던 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을 향한 테러. 오히려 테러범들이 노리는 것은 테러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닫고 서로를 배척하게 하는 일일 겁니다. 테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바로 그런 점일 텐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테러와 경제, 이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테러도 문제지만 기상, 기후에 의한 재난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산업과 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긴급 진단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생한 프랑스의 테러. 또 한 번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타깃 테러, 즉 갈등의 직접 대상과는 무관한 평범한 시민들을 향한 잔인한 테러,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의 주범으로 꼽히는 IS에 대한 공분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테러가 경제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올 초 작년 말에 2016년 10대 경제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경제와 테러와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이미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연구한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많은 분들이 9.11 테러 기억할 겁니다. 정말 테러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충격이었는데요. 그 방식과 피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은밀한 형태로 또 바뀌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테러, 특히나 민감한 금융 부분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과거 9.11 테러나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이제 보스턴 마라톤 테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네. 금융시장의 경우는 테러 발생 시 일시적인 주가나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약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안정세로 되찾았고, 네. 통화 가치 같은 경우에도 평균 15일 정도의 단기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이 브렉시트의 여파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그 정도 수준 혹은 그것보다 더 세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 테러들 설명해 주셨지만 9.11 또 인도네시아 발리, 런던 테러,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은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실 텐데요. 테러별 사례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사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포가 많이 확산됐던 테러기 때문에 네. 9.11 테러가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영국의 런던 테러죠. 2005년인가요? 200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테러가 그 발생국 그 영국의 그 환율에 조금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던 걸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자, 금융시장이야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출렁인다라는 건 모두가 대부분 예측 가능한데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 테러가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실물 경제도 영향은 당연히 줍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다소 이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봤을 때 테러 발생 시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테러의 규모나
그리고 정부의 대응 등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을 했고 네. 생산의 경우에는 산업 생산 지수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네. 테러 발생 1, 2개월 후에 약 1% 정도로만 이제 하락하는 약간 좀 이제 미미한 그런 반응이 이제 그쳤습니다. 네. 뭐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는 이 이전까지의 테러를 보면은 좀 제한적이었고 말씀하신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산업 생산 지수에서도 약간 그 영향이 그닥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은 면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반이민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테러가 이런 식으로 자주 발생하면 경제에 있어서는 보호주의 혹은 고립주의 같은 그런 정책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제 당장 뭐 고립주의나 이제 보호주의 같은 선택으로 국가가 바로 이제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이미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통합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시작을 했고 네. 얼마 전에 영국이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라는 그 도화선에 네. 불을 지핀 상태죠. 또 이제 이미 테러를 여러 차례 겪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 극우 성향의 국민 전선이라는 이런 당의 이민자 수용 거부라든지 그리고 무슬림 추방 등을 주장하면서 이제 정당 지지도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또 이 당의 당대표도 내년 4월에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이제 영국처럼 EU를 탈퇴를 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내건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이렇게 통합에서 비통합으로 가게 되면 경제정책도 자국보호주의 쪽으로 이제 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이 아니라 비통합, 뭐 분리되고 고립되는 정책으로 가다 보면 결국 보호주의 같은 사실 이런 보호주의 정책 혹은 고립주의 정책 같은 경제 상황은 한국 같은 신흥국에겐 굉장히 좀 취약하거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뭐 이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한테는 그런 영향이 좀 더 이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이 테러가 과거에는 숙련된 엘리트 혹은 숙련된 이 테러 집단의 어떤 핵심 조직원들이 이 거의 군사작전을 버금가게 하는 대규모 테러를 저질렀는데 요즘 보면 아주 소프트 타깃 테러라고 해서 정말 관광지, 공항, 사람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참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테러들이 빈번합니다. 이런 소프트 타깃 테러 같은 것들이 관광 혹은 문화산업 이런 것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이제 테러 대상국에 대한 관광객들이 불안이 가중되면서 해당 국가의 관광 산업이 악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테러에 대한 해당국이죠. 그러니까 타깃 국가의 대응이 미숙하다거나 내지는 방지책이 미비하다는 그러한 인상을 국제적으로 준다면 그 국가의 어떤 국가 이미지에 대한 타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 문화 산업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 타격으로까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국가의 상품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브랜드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호주의나 고립주의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정말 악수 중의 악수가 바로 이런 테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서 여러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책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러가 이제 타깃 국가의 금융이나 실무경제에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프랑스 니스 테러처럼 소프트 타깃 테러의 경우는 그 경제적 파급력이 9.11과 같은 대형 테러보다는 제한적이죠. 그러나 이제 IS와 같이 조직적이고 또 거대한 자본을 이제 거대한 자본을 이제 뒤에 이제 받침이 돼가지고 테러 활동을 전개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연속성이나 반복성을 보이게 된다면 각국의 협력과 관리 능력이 이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러 지원 단체 관계자나 의심 대상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개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출입국 정보 등을 서로 주변국끼리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직에 대한 어떤 자금 차단의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제 국민이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국민과 기업들이 정상적인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현지에는 공장과 같은 이런 생산 시설이나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 그리고 이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테러범들이 노리는 어떤 그런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뭐 중앙은행 간의 협조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이제 국가 간의 상품 거래라든지 서비스 등에 대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은행 간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금융적으로도 서로 이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혼란을 야기시키려 했지만 혼란 당하지 않는 것 그런 노력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경제와 테러도 참 면밀히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중점 진단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에 대한 분석 또 이야기들 해드리고 있죠. 그럴 때 항상 들려드리는 이 타이틀 음악 비발디 사계 중에 봄입니다. 봄이라고 하면 날씨, 기상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날씨만큼은 꼭 확인하실 겁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날씨와 연관된 자연재해라든지 피해 같은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이 날씨 경제와도 아주 밀접한데요. 물가 상승이라던가 국민 경제 또 여러 가지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또 기상재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인데요. 김종석 원장님 오늘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란 얘기도 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 기상산업진흥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그 기상산업의 그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네. 예, 저희 진흥원은 200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이 국민의 목소리를 충족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또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인 만큼 한국기상산업진흥원도 그 기상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상정책에 반영해서 기상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R&D라든지 기상정보 제공이라든지 해외 진출 지원 등 기상산업계 육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네, 기상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 또 기상이 경제에 미치는 것들 많은 부분들을 돕고 또 국민의 어떤 경제 활동을 돕는 기관인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이렇게 원장님 목소리가 딱딱하지 하실 텐데 사실은 기상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공군에도 계셨고 또 학교에도 계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걸어온 길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원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예,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기상장교로 거의 한 31년간 공군에서 네. 복무를 했습니다. 주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지금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와 있지만 과거에는 기상예보를 주로 담당해서 네. 공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종합했던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예. 목소리가 딱딱했던 것은 아마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우리 하늘을 지켜주시는 부분 또 이 전투기나 공군들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기상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예, 네, 뭐 아주 적임자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나 기상이 워낙에 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산불도 그렇고요. 뭐 홍수 이런 것들, 지진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날씨가 도대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날씨와 경제적 가치 이게 어떤 부분이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유엔 산하 국제 재해경감 그 사무국의 2013년도 보고에 의하면 네. 200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약 한 1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약 29억 명의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네. 그 중에 약 한 12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도 매우 커서 그 규모가 약 1조 7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그 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기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대비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제1차 국가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해서 기후 전망에 따른 농수산, 경제, 생태계, 인프라 등의 그 취약성을 분석해서 지자체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네. 올해 2월에 발표한 그 2차 대책은 주로 1차 대책의 성과를 기반해서 분야별로 연계해서 통합을 주로 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네. 그 기후변화 적응으로서 국민의 그 행복과 안전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기상 기후가 과거에는 정말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어딘가 여행을 계획할 때 바라보는 날씨였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조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특히 봐야 할 것들이 이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날씨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 날씨를 활용한 것들, 대비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예. 날씨 경영 그리고 사실 기상산업 이러면 많은 분들이 뭐 온도계나 풍향계 만드는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예. 기상산업, 날씨 경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상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상 정보를 다루는 산업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우산 장사는 비 올 때 우산을 가져오게 하고 네, 그렇죠. 소금 장사는 비 올 때 소금을 안 파게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날씨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네. 이것은 그 기업이 조금 더 확대해서 기업이 그러한 방법으로 날씨를 어떻게 이용해서 경영하느냐 그게 네. 날씨 경영의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의 그 심화로 인해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기상산업에 대해서 기상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날씨 경영입니다. 예. 그래서 기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네. 실제 우리나라는 그런 날씨를 이용한 그 마인드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상진흥원에서는 그 산업 R&D라든지 또 타 산업과 융합을 선도하는 노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날씨 경영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 경영 우수 기업도 꼽고 있군요. 예.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대충? 그래서 말씀하신 날씨 경영이라는 그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기업의 경영의 다양한 분야에 날씨를 적응해서 기업의 이윤 창출 및 경영 효율을 정대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그 날씨 경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네네. 특히 유가나 환율 금리처럼 중요한 경영 변수로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날씨 경영에서 날씨 경영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네네. 잘 활용한 그 회사에는 선정 같은 우수 기업 선정을 해서 그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네. 참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저희가 이제 경제 관련된 분들이 주요 정보를 열어두면 당일 주가 정보, 환율 정보, 뭐 금 시세,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이 막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이 날씨와 경제 같은 지표를 개발해서 그런 게 떠 있으면 또 거기에 아주 잘 적응하는 기업들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가나 유가만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고 네. 날씨 변화를 띄워주면 경제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날씨 경영 우수 기업 인증제도 또 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혜택도 받고 한다라는 것. 지금 이 생생경제를 들으시는 뭐 기업 관련된 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었나라고 하실 텐데요. 운수, 뭐 레저, 관광 많은 분야에 연관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원장님 모시고 기상과 경제 기후와 경제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상정보나 날씨 경영이 뭐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 우리는 좀 걸음마 단계인데 선진국하고 좀 비교해봐서 한국의 기상산업의 현황, 규모랄까요? 시장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기상청하고 진흥원은 그 국가 통계로 상인된 기상산업 부분 통계 자료를 작년에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에 기상산업 부분의 그 총 매출액은 한 3,700억 정도로 네.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약 한 9조 원 정도 되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일본은 약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미흡하지만 현재 국내 기상 기업의 그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토대로 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저변이 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날씨 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주변에도 여쭤봤더니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산업을 좀 이끌어가려는 새로운 요즘 스타트업이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와 또 실질적인 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진흥원은 말 그대로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경영 또 기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국민을 돕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핵심 과제입니다. 네네. 잘 아시겠지만 정부 3.0이란 그 행정 간의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기관별로 협력을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3.0 취지의 그 핵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그 독거노인 그 장애인 영유아 취약계층을 대상해서 일상생활과 건강보호에 밀접한 생활 보건기상 정보를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하는 그런 예, 시스템 자외선이 강합니다. 예. 뭐 미세먼지 혹은 여러 가지 덥습니다, 춥습니다 이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취약계층에 보내주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그 산업 말씀하신 대로 기상 산업 분야의 그 유망 기상 아이템을 제안한 청년들이 예비 창업팀을 선정해서 창업 캠프와 창업 경영 대회를 통해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개발에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7월부터는 그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있거나 기술력은 있으나 활동한 공간이 없고 창업 지도가 필요한 그 1인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그 2015년도에는 서대문에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상기업에게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고 그 사업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이 중심되는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3.0 가치에 부합된 차별화된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기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젊은 창업자들 이 기상산업진흥원이 있고 이런 지원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상이변이나 재해가 심화되면 재산의 피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과 안전,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상산업도 기상과 경제에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기상 날씨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상산업 역시 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기상산업의 발전 방향은 민과 간의 그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상산업의 그 자생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진흥원은 현장 중심의 그 지원을 통해서 탄탄한 그 기상기업을 육성하고 기상기업은 내수하고 수출에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민과 간의 그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서 장기적인 기상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진흥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약 한 80% 정도가 날씨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굉장히 큰 분야에서 지금 현재 날씨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GDP 약 한 10%가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기상산업은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위험 비용을 낮추고 투자 대비 약 한 20배 이상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 불우호선의 산업 분야입니다. 네네. 따라서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밀도 높게 서비스를 해서 국민 안전과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상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변화할 기상에 대한 걱정만 잔뜩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날씨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돈도 되네. 이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대비할 일이기도 하네. 또 여러 가지 이런 미래에 관련된 것들도 있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여러 가지 또 기상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셨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저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기상이 중요한지에 대한 당부 말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물고기가 그 물 속에 있어야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 공기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기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 변화에 대한 그 날씨 변화가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날씨 변화에 따른 그 모든 생태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또 이 날씨로 인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아까 말씀하신 불호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냥 우리가 늘 밀접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지만 네네. 향후에 이 날씨 변화에 대해서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날씨에 좀 더 경영할 때 투자를 한다면 보다 좋은 그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이용하는 것이 곧 모든 그 기업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할 때 공기를 비유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내서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출의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탐구생활 대신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나무야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요. 정동극장 전통공연 기획공연입니다. 가온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입니다.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로화 예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유럽의 경제, 정치 상황에 영향받은 것 아닌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 중국인데요. 이 수출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입니다. 서울신문 명희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저임금 결정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이 유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인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 노동계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맞선 상태입니다. 이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앞서 회의에서 이 하한선 6,253원, 이 상한선 6,838원의 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요. 이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 수준에서 결정될 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심의 촉진 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노사 모두 이 상하한선에 대한 불만도 많은 상황인데 결국 최저임금 의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이 전체 위원회 과반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또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에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오늘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6월 유로화 예금이 9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외국환 은행에서 거주자의 유료화 예금 잔액은 27억 3천만 달러로 이 5월 말보다 9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유료화 예금 감소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 외국 기업 등이 국내 외화로 예치한 예금을 뜻하는데 지난날 브렉시트 문제로 유럽의 금융 불안이 증폭되고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로화 예금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유로화 예금을 인출한 영향도 있었는데요. 지난달 유로화 예금은 줄었지만 거주자의 전체 외화 예금은 596억 1천만 달러로 27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예, 유럽연합의 돈인 유로화가 줄어든다라는 것, 결국은 이런 유럽의 불안함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달러화 예금은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달러화 예금은 500억 달러로 한 달 사이에 31억 달러나 늘었는데요. 이 기업의 수출입 결제 대금과 증권사 등 이 기관 투자가의 정기 예금 예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달러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예금 잔액도 18억 9천만 달러로 2억 8천만 달러 증가했는데요. 일부 중국계 은행들이 고금리 정기 예금을 유치하는 데 노력한 점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엔화 예금 역시 잔액이 36억 달러로 5월 말보다 2억 달러 불었습니다. 외화 예금 잔액을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은 505억 3천만 달러로 23억 4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90억 8천만 달러로 4억 2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이 512억 9천만 달러로 22억 달러, 개인이 83억 2천만 달러로 5억 6천만 달러씩 늘었습니다. 예, 달러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전체적인 금액이 2020년까지 연평균 약 5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현재와 같이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구성될 경우 이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로 우리 총 수출 증가율이 향후 5년간 매년 0.8%포인트씩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명목 국내 이 총생산 대비 소비 비율이 5%포인트 상승하고 투자는 4%포인트, 수출은 2%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면 올해부터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250억 달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또 직접적인 대중 수출은 230억 달러나 줄고 국제적인 산업 연관 관계를 통한 제3국 수출은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중국의 수출 또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최종 수요가 1,000달러 증가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약 21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이 소비재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보고서에 최근 대중 수출이 급증한 화장품과 패션 의류 등의 사례가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분유라던가 이런 소비재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심기를 또 건드리는 것 때문에 이 걱정도 많습니다. 아파트값 계속 저희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부동산 114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1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0.19% 오른 이후 3주 연속해서 이 상승폭이 둔화한 모습인데요. 여름 비수기인데다 정부가 재건축 고분양가 관리에 들어가면서 재건축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31% 오르면서 지난주에 0.45%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고 일반 아파트는 0.11%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는 이 전셋값도 오름폭이 줄었는데요. 실제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에는 0.05%로 0.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싸고 약간 투기 심리가 고조됐는데 좀 진정되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톱 뉴스 어떤 뉴스로 고르겠습니까? 네, 오늘 뉴스는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신문 명희진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매주 금요일 라디오로 영화 한 편을 보시면서 경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 영화관, 오늘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고른 영화가 12살 쌤.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12살이면 이제 소년이 되는 그런 나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백혈병에 걸린다면 그리고 저런. 내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요. 이 구스타브 롱 감독의 12살의 샘이라는 이 영화, 바로 이제 그런 아이,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샘의 이야기입니다. 12살 쌤 좀 가슴이 아릿하긴 한데요. 좀 우리 영화 위대한 소원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좀 슬픈 내용 같은데 어떤 줄거리입니까? 네. 근데 영화를 보면 또 의외로 또 좀 밝습니다. 샘은 매일 글과 영상으로 일기를 씁니다. 근데 사실 샘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일기를 볼 때쯤이면 이제 나는 이제 아마 죽었을 거다. 이것도 아는데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이 선생님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네. 그건 바로 이제 네 이야기를 남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쌤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공포 영화도 좀 보고 싶고요. 12살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좀 술, 담배도 좀 하고 싶고. 참, 아이들의 호기심이죠. 네.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싶고. 근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죽는다는 걸 아니까. 네.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막 이런 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구, 펠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12살도 안 된 이제 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나씩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해나간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예. 참, 이야기의 구성은 너무나 슬픕니다. 12살짜리가 고작 1년밖에 이 세상을 보낼 수 없다는 게 슬픈데,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는 건 참 어른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이거 실화인가요? 네, 실화는 아닙니다. 예, 소설인데요. 2008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원제는 영원히 사는 법, 이런 원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빠 울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이 새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슬픈데요. 네.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경제 얘기가 나오나 궁금합니다. 네. 이 쌤이 이제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일기를 쓰다가 이 책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쌤의 간호사인 이제 애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애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책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게 있다. 네. 돈을 줄 때보다 안 줄 때 사람들은 더 헌혈을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이렇게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의 일기를 읽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쌤에게 힘내라 그러면서 편지도 하고요. 네. 쌤을 위해서 막 헌혈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뽑는 헌혈을 하는데요. 네. 경제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이유, 내재적 인센티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재적 인센티브요? 네. 오늘은 이 내재적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줬기 때문에 헌혈을 했었습니다. 예, 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헌혈을 하고 네.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심리, 경제학적으로 내재적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동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어떤 동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한 동기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코파이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는 것은 외재적 동기가 됩니다. 네. 선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그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를 부추기는 어떤 자극이 있다. 그렇죠. 설명을 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좀 인센티브 좀 주세요 하면 주로 뭔가요? 돈 달라는 돈이죠. 소리죠. 예. 네. 그러니까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 인센티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개념으로 바로 이제 내재적 인센티브다. 즉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내재적 인센티브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이 인센티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동기를 설명할 때는 그거 하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설명하는 아주 뭐 철칙같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해법을 볼 때 사회 문제도 돈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만약에 추선율이 떨어지면 추선 보조금 많이 주자. 네. 또 교통지수 잡으려면 과태료 많이 올리자. 근데 실제로 보면 추선 보조금 많이 준다고 과연 추산을 많이 했을까? 아니죠. 그렇죠. 또 네. 과태료 많이 올린 데서 그러면 모두가 다 질서를 지킬까? 이 또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자원봉사 같은 경우입니다. 네. 내 돈과 시간을 쓰면서 남을 돕는데도 이 자원봉사한 분들 보면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 브루노 프라이 교수가 지은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행복을 느끼더라. 이 보상이 없는 일인데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닌 흥미와 도전, 자율, 그다음에 희생,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도덕적 인센티브 또는 사회적 인센티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모두 다 합쳐서 바로 이게 내재적 인센티브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내재적 인센티브의 이 안내자, 안이라는 표현이 마음, 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 영향력이 있는지 실험도 해봤습니까? 네, 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가정집을 방문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실험을 하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이렇게 모은 모금액의 10%를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했고요. 네. 또 한 그룹은 1%를 주겠다. 일종의 성과급으로 주겠다. 네. 마지막 그룹은 우리가 이 돈은 주지 않겠다. 그냥 기부금만 좀 모아봐라. 이렇게 네네.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이 결과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던 쪽, 성과급을 주지 않았던 쪽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한다, 봉사한다.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기부금을 모으도록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도 돈을 안 준, 보상이 없는 쪽에서 더 이런 것이 더 강했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놀이방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네. 이 이스라엘의 이제 부모들이 놀이방에 이제 아이들을 맡기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오후 4시에 아이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늦게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방에서 부모들에게 늦게 오면 벌금으로 $3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좀 빨리 오겠지 했는데 오히려 이걸 하고 나서 부모들이 더 늦게 오더라는 겁니다. $3 내면 되지.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부모들이 4시 지켜서 가서 우리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네. 한 생각은 우리 애 혼자 놀이방 주면 안 되겠다. 어쨌든 내가 한만 일이 많더라도 애랑 저녁에는 같이 놀아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3를 내라니까 그럼 3달러는 내는데 그러면 놀이방에서 알아서 하겠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언뜻 떠오르는 게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쫓는 게 사람 마음속에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외재적 인센티브, 즉 돈이나 보상 같은 것들이 내재적 인센티브를 오히려 못 쓰게 만든 경우가 이 어린이집 사례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돈이나 어떤 이런 돈을 이용한 단건을 썼을 때 오히려 이게 개인의 자부심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발적인 노력을 네. 없애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주요 지역의 학생들 1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해본 실험입니다. 네. 성적 우수자들에게 $25에서 $50 정도의 이런 보상금을 주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는 성적이 향상됐을 때 돈을 준다 이러니까 아주 애들이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팀을 나눠서 또 실험을 해봤는데 좀 지속되지 않는 느낌. 그렇죠. 이게 또 팀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 돈 주는 팀과 돈 주지 않는 팀 나중에 봤더니 성적이 비슷해지더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이 공부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과를 가지고 노리고 했던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
이런 시점도 있습니다. 기업에 적용해 보면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가 성과 연봉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논쟁이 많죠. 분명히 경제적 인센티브가 단기적으로는 이용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생기고요. 단기적으로는 내부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내 팀워크를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GE 같은 거, 즉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성과 연봉제를 포기를 하는 지금 그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사람이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 영화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결국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이제 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여자친구한테 한번 뽀뽀를 한번 받아보는 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 친구인 펠릭스가 사촌 켈리에게 얘기합니다. 저 친구가 뽀뽀 한번 받고 싶다. 네네. 근데 직접 켈리가 고민하다가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 쌤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쌤을 이렇게 뽀뽀를 해주면 뭘 내가 얻는다 이런 것도 없지만 이 친구가 이제 오래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뽀뽀를 해주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전쟁 때도 보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학도병 얘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돈을 받고 한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애국심이라는 내적 인센티브인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내적 인센티브가 훨씬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구하는 것은 돈이라 이런 보상이 아니라 내재적 인센티브, 마음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새 차 살 때는 참기름 덕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229님께 정동국장 티켓 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테러가 없도록 안보 굳건히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9196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마당에 빨래 널어놓고 왔는데 비 올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날씨와 경제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9358님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기상산업진흥원. 네, 오늘 퀴즈 없었는데요. 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